경제 현안을 보다 쉽게 풀어보는 경제 읽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경제 이슈들 김광석 한양대학교 겸임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미국의 기준금리가 이번에도 동결됐습니다. 8번 연속 동결인 건데 어떤 배경이 있었습니까? 역시 금리 동결에 대해서는 모두가 예상했던 것이고 예. 모두가 예상했던 이유는 금리를 동결할 수밖에 없었던 그 첫 번째 배경은 물가가 아직 안 잡혀서입니다. 네. 22년부터 미국이 금리 인상을 대대적으로 단행했는데 금리 인상을 단행했었던 그 배경은 고물가 때문이죠. 그 물가를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단행했고 금리 인하가 아직 어려운 것은 여전히 물가 안정화, 그러니까 미국의 목표하는 수준의 물가치가 아직 발표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서둘러서 금리 인하할 상황은 아닌 것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네, 기준금리 동결은 예상을 모두가 하고 있었던 거고 관건은 9월에 금리를 인하할 것인가였는데 파월의 발언을 들어보면 9월 인하 시점이 좀 다가왔다 이렇게 확신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저도 오늘 새벽에 3시에 일어나서 예. FOMC 성명서도 다 보고 파월의 기자회견도 다 보면서 네. 하나하나 적어가면서 포인트를 기록을 했는데 한 시간여 동안 성명서와 기자회견 내용을 모두 분석한 결과 이번 FOMC 회의에서의 키워드는 바로 이것으로 요약될 것 같아요. 뭔가요? The time is coming. 그러니까 금리 인하할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time is coming이라는 표현을 했고요. 어떤 시간이냐? 다이얼백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전화기 다이얼 이렇게 돌렸었잖아요. 예, 예. 과거에 다시 돌린다. 그러니까 금리 인상을 하기 위해서 다이얼을 이렇게 돌렸다면 이제 다이얼을 다시 반대로. 바꿔 나갈 피벗의 시대가 곧 시작될 것이다. 근데 연준만 피벗을 아직 시작하지 않은 것일 뿐 예. 캐나다 금리 인하 2번 했습니다. 유로존 금리 인하 이미 단행했습니다. 네. 기축통화국들 스웨덴, 스위스 금리 인하 했습니다. 유로존도 금리 인하 했습니다. 역시 이런 통화 정책의 정상화 기조, 높았던 금리에서 정상적인 목표 금리를 향해 금리를 정상화하는 기조는 이미 시작된 것이고 미국이 다소 후행적인 것이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일부 투자자들은 9월에 금리를 조금 내리는 게 아니라 아예 0.5%를 내리는 빅스텝을 단행할 거다. 이렇게 예상도 하고 있던데 이건 가능성이 있는 얘기인가요? 네, 방금 아나운서님께서 좋은 그 주어를 제시해 주셨어요. 투자자들께서 일부 투자자들께서는 희망사항인가요? 그렇죠. 당연히 투자자들은 금융기관들은 금리 인하를 원합니다. 금리 인하를 22년부터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드디어 금리 인하가 시작되니까 성급하게 빅스텝으로 금리 인하할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1시간여 동안 파월의 기자회견과 성명서 내용을 두루 들여다본 결과 성급하게 금리 인하할 이유는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성급하게 금리 인하한다는 건 뭐예요? 미국 경제가 너무나 심각하게 경기 침체가 와서 경제 위기가 와서 하드랜딩이 와서 금리를 대대적으로 인하하는 빅스텝을 단행하는 것, 성급한 금리 인하할 만큼 미국 경제가 그렇게 취약하지 않다. 아직 미국 경제는 견조하다. 실업률도 상승하고는 있지만 아직도 최대 고용, 완전 고용에 가까운 수치다. 그러니까 성급하게 금리 인하할 이유는 하나도 없다라고 표현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성급한 금리 인하, 빅스텝의 금리 인하 이것은 시장의 기대일 뿐 말 그대로 이렇게 금리 인하를 대대적으로 단행하는 것은 어렵겠다. 지금은 금리 인하라고 해석하지 마시고 금리 정상화라고 판단하시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제약적인 금리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금리, 그러니까 각국 중앙은행이 생각하는 목표 금리를 향해 정상화 기조로 가기 때문에 금리를 성급하게 인하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대대적으로 인하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점진적으로 천천히 금리 인하 스탠스로 전환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여러분 편하겠습니다. 예, 지금 대선 전 금리 인하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인물이 있습니다.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인데 예. 이 미 대선이 이 통화 정책의 변수가 될 가능성은 얼마나 있다 보십니까? 금리 인하가 뭐 여러 분석가들은 정치적인 편에 서서 예. 정치적인 견해를 가지고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이다라고 분석하시는 분들도 일부 계십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입장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정치적으로 봤을 때 금리 인하를 기다리는 국민이 많이 있기 때문에 금리를 인하하면 아무래도 집을 갖고 있는
보유자들, 주택자, 다주택자들은 또 기회를 볼 수 있고 금리가 떨어지니까 대출 이자 상환 부담이 네. 감량되고 금리가 떨어지면 기업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신규 투자를 하겠죠. 예. 일자리가 더 많이 나오겠죠.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 금리 인하를 기다리는 국민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금리 인하가 대선 전에 있게 되면 바이든 정부에 한 표를 더 할 수 있겠다라는 기대를 해볼 수 있겠죠. 그런 관점에서 정치적으로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입장에서는 금리 인하 하지 마라. 대선 이후에나 하라. 그건 정치적인 금리 인하다라고 주장할 수도 있는 것이죠. 저는 이런 정치적인 견해나 정치적인 분석을 제외하고 그냥 물가 안정화라는 중앙은행의 목표를 위해서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은 금리 인하를 왜 했습니까? 유로존은 왜 했죠? 스위스, 스웨덴은 왜 했죠? 캐나다는 왜 2번이나 인하했죠? 정치적인 목표를 가지고 금리 인하를 한 것이 아니라 네. 지금의 금리가 어떤 우리 한국 경제 혹은 자국 경제의 입장에서 어떤 금리 수준이 가장 이로울까를 판단하는 과정이죠. 그런 관점에서 9월 금리 인하가 있다 하더라도 목표 안정 물가 이뤘다면 다음 목표 이제 경기를 선순환시키는 목표를 또 이뤄 나가야 되기 때문에 정치와는 독립적으로 결정하지 않을까. 제 카카오톡에 프로필 예.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이 인디펜던트 뷰예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혹은 어떤 이해관계자 입장에서 어떤 경제를 보는 게 아니라 독립적인 독립적으로. 관점에서. 중앙은행은 독립성을 부여받고 있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통화 정책을 운용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경제가? 역시 정치적으로 흔들림 없이 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경제가 그러니까 정치에 따라가는 게 아니라 지표에 따라가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것 그렇죠. 같은데 뉴욕 증시는 일제 강세로 마감을 했어요. 그런 걸 보면 시장도 연준의 결정을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 같은데 맞나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9월 금리 인하를 많이 기대했었거든요. 그러면 9월 FOMC 회의 앞에 있는 FOMC, 바로 어제 있었던 FOMC 회의에서 앞으로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입니다라는 이 포워드 가이던스라고 합니다. 선제적 지침을 당연히 발표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5.5%까지 대대적인 금리 인상을 단행했는데 예. 이 5.5% 금리 수준에서 처음 금리 인하를 단행하는 순간이라고 한다면 그냥 아무 경고 없이 혹은 아무 사전 예고 없이 금리 인하를 단행했을 때 시장에 굉장히 큰 혼선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혼선을 막기 위해서 금리 인하할 가능성이 있어요라는 어떤 방향성을 내비치는 거죠. 그 내비치는 과정이 있었다라고 보고 있고 그 내비치는 과정에서 9월 금리 인하 기대해도 되겠네 하는 그 기대감에 무게를 실어줬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그러면 주식 비중 늘려야지 하는 움직임 속에서 주가가 상승한 것이라고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일본은행은 금리를 올렸거든요. 네. 4개월 만이고 0.25% 인상인데 2008년 12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네. 어떤 판단이 있었을까요? 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표현 있죠. 금리 정상화. 예. 그러니까 세계 각국은 금리 정상화의 기조로 가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럼 일본 중앙은행 BOJ는 금리 정상화를 추구해야 됩니다. 마이너스 기준금리가 정상적 금리일까요? 제로 금리가 정상적 금리일까요? 아니죠. 정상적인 목표화하는 목표 금리를 향해 금리 인상을 단행하는 것입니다. 물론 일본 경제 입장에서 지금 상황에서 금리를 이렇게 인상했다가 네. 다시 일본 경제 꼬꾸라지는 거 아닌가? 다시 뭐 잃어버린 30년 오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이 돼요. 왜냐하면 금리 인상은 경제에 부담을 주기 때문이죠. 네. 그런데 경제가 뒷받침이 된다면, 경제가 금리 인상을 감당할 수만 있다면 그 범위 내에서는 적극적으로 금리를 정상화, 이렇게 인상해서 나중에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어떤 변수가 있을 때 금리 인하를 단행할 수 있게 만드는 거죠. 앞서 보여드렸던 그래프에서 재미있었던 현상은 뭐냐면 예. 2020년 팬데믹 경제 위기 때 네. 세계 모든 국가가 금리 인하를 대대적으로 단행했단 말이에요. 근데 일본은 금리 인하를 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미 마이너스 네. 금리였기 아.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어떤 변수가 등장할 때 통화정책의 수장인 중앙은행 총재는 당연히 금리 인하라는 카드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총은 있지만 총알이 없는 상태면 불안한 거예요. 당연히 일본도 경제가 뒷받침이 되는 한 정상적인 금리를 향해서 아마도 0.5%나 1% 수준을 향해서 금리를 정상화해 나가는
그런 기조하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일본이 제로금리 정책에 벗어나면서 말씀 주신 것처럼 금리 정상화 방향으로 가고 있으면 슈퍼 엔저 현상은 끝나게 될 거잖아요. 그럼 이게 그렇죠. 우리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네, 슈퍼 엔저의 시대는 저물어 간다. 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일본은 어쨌든 금리를 인상하는 기조로 정상화하는 것이고 세계 주요국들은 대부분 금리를 인하하는 네. 기조로 정상화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 세계 주요국, 특히 달러와 엔화 간의 이 금리 격차는 어떻게 됩니까? 줄어들겠죠. 축소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당연히 이 격차가 벌어져 있음으로 인해 야기됐던 슈퍼 엔저의 시대에서는 다소 강엔화의 시대로 가는 거죠. 그러면 엔화의 강세화, 물론 엔화가 강엔화로 바뀔 거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엔화 약세 기조일 텐데 예. 초엔저에서는 벗어나는 그런 흐름인데 이렇게 되면 어떤 변화가 있을까? 첫 번째는요. 한국과 일본 간에 국제 교류가 있어요. 예. 많은 교류 중에 대부분이 수출입인 거죠. 예. 그러면 우리 한국인이 일본에 여행 가기가 좋아요. 일본인이 한국에 여행 오기가 좋아요. 아무래도 엔저의 시대일 때는 한국인이 일본으로 일본 여행 가는 게 가기가 쉬운 좋죠. 거예요. 예, 이게 뭐예요? 여행 서비스의 수입입니다. 그러니까 수입이 많은 거예요. 엔저가 있기 때문에. 근데 엔저의 시대에서 저물어가는 과정에서는 수출이 조금 더 기대된다. 그러니까 일본 여행객의 한국 여행의 기대가 조금 더 높아지고 상대적으로 한국인이 일본으로 여행 가기는 조금 더 부담스러워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이렇게 수출입에 영향을 준다라고 볼 수 있겠고 두 번째 더 중요한 것은 일본과의 관계가 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대외 거래에 있어서 경합도가 높다. 그러니까 경합도. 일본의 수출 품목과 예. 한국의 주력 수출 품목이 매우 유사해요. 아. 그러니까 우리 한국과 일본 간의 교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 한국과 일본이 경쟁을 하면서 미국이나 중국이나 그밖에 유럽이나 여러 국가에 수출하는 경쟁자로서의 지위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럼 가격 경쟁력이 그렇죠. 그럼 엔저는 그동안 일본의 수출 가격 경쟁력을 높이는 요인이었고 그런 것들이 또 기여를 해서 일본 경제가 탄탄해졌던 거거든요. 그럼 상대적으로 우리 경제는 일본과 경합을 벌이면서 네. 또 수출 경쟁력이 다소 약했었던 거라고 평가할 수 있겠는데 이제 수출 경쟁력도 어느 정도 살아날 수 있겠구나 하는 기대도 있는 것이죠.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 엔저 현상의 마감이 한국 경제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 금리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 네. 수도권 집값 상승세랑 가계부채 등 변수가 적지 않잖아요. 그렇습니다. 서울 집값도 이제 상승세로 전환됐고요. 그리고 수도권 집값도 상승세로의 전환이 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금리 인하, 실질적인 금리 인하가 단행된다면 그러면 이 부동산 매수 심리가 더 강하게 일어날 수 있고 이것은 어쩌면 부동산 시장을 기반으로 한 양극화 현상이 더 지배적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대적인 금리 인하나 성급한 금리 인하는 또 부동산 시장에 지금 이렇게 불길이 지펴진 이 부동산 시장에 이 기름을 붓는 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이 역시 한국은행으로서는 조심스러운 부분이겠다라고 볼 수 있겠고 또 한 가지는 가계부채죠. 네. 가계부채가 이미 심각한데 금리를 떨어뜨리면 가계부채 규모가 더 크게 늘어날 수 있겠죠. 이런 부분 우려되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또 환율입니다. 네. 우리가 선제적으로 금리 인하를 했다가는 또 미국과의 금리 격차가 더 벌어지니까 그것이 슈퍼 강달러를 다시 한번 야기하고 외국인 자금을 유출시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한미 기준금리 격차를 우리가 먼저 선제적으로 좁혀나가면서 금리 인하를 단행하기는 좀 어렵겠다. 먼저 넓히기는 좀 어렵겠다. 그래서 미국의 금리 인하가 있게 되면 예. 9월 FOMC 회의 이후에 그 금리 인하를 경과를 지켜보면서 이후에 10월 정도에 천천히 금리 인하를 단행하지 않을까 하고 저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은 총재 머리가 굉장히 복잡할 것 같은데 안 네. 그래도 이 티몬 위메프 사태 때문에 소비 심리가 떨어질 수 있는 상황에서 한은은 어떤 통화 정책을 피게 될까요? 네, 만약에 네. 지금 TMF 사태의 후폭풍으로 인해서 전반적인 소비 침체가 야기된다. 예. 왜냐하면 우리는 워낙 온라인 쇼핑에 그렇죠. 의존을 하고 있는데 온라인 쇼핑에 대한 불안이 있으니 소비 자체를 좀 당분간 지연시키자는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거든요. 결국 그런 것들이 내수 회복의 발목을 잡게 되면 경기 침체가 가시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아무래도 조금 더
선제적인 금리 인하를 단행할 필요가 아. 있지 않을까 하는 고민을 더 많이 할 것이고 미국의 금리 인하가 있게 된다면 9월에 예. 우리는 연달아서 10월에 금리 인하를 단행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지는 변수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예, 오늘 미국의 기준금리 동결과 관련한 이야기들 김광석 한양대학교 겸임교수와 함께 다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